오늘은 여러분께 사모펀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홈플러스 사태 이후에 좀 이미지가 안 좋아진 게 사실인데요. 관련 이슈 최근 좀 떠오르고 있는 게 있습니다. 원소연 이데일리 마케팅 센터장과 분석을 해드립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모펀드 좀 이미지가 안 좋아진 게 사실인데 최근 네. 또 좀 강화해야 된다 규제를 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얘기들 많이 나오죠. 네. 사실 사모펀드가 뭐 하는 데인지 모르셨던 분들도 이 홈플러스 사태, 그 앞전에 이제 고려해온 사태 때문에 아마 많이들 알게 되셨을 거예요. 네. 이게 이제 홈플러스 사태 이후로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강화 이런 목소리가 좀 커지면서 금융위원회가 작년 12월에 사모펀드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겠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좀 규율 정비를 하겠다라는 거였고, 그때 뭐 금융위원 한 설명은 이거였어요. PF가 너무 단기 이익 실현에 좀 매몰돼 있다라는 비판이 있다. 이 PF가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경제에서 했던 역할들이 굉장히 상당히 있거든요. 뭐 산업 재편이라든가 뭐 구조조정 이런 과정에서 사모펀드들이 뭐 기업을 인수해서 밸류업해서 매각하고 이런 이제 선순환 역할을 좀 하긴 했었는데, 그런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보겠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온 내용을 보면 이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그러니까 한 번만 잘못해서 이제 바로 퇴출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기존에는 뭐 중대한 위법 행위를 해도 이제 등록 취소, 그러니까 사모펀드를 운용하려면 사실 국내에서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되게 제한적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규제를 강화해서 한 번만 중대한 위법 행위를 해도 바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이제 근거 규정을 만들겠다라고 했었고, 뭐 기존의 금융사처럼 이제 운용사가 주인이 바뀌거나 이럴 때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을 좀 심사하겠다. 아무나 사모펀드의 주인이 돼서 사모펀드를 통해서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하지 않겠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레버리지를 보통 이제 우리가 기업을 인수할 때 펀드의 자본만 갖고 인수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인수금융처럼 이제 빌려서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레버리지를 쓴다고 하는데, 그 레버리지를 순 자산의 400%까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한도는 유지하되 200%를 넘으면 왜 차입을 더했는지, 그리고 이게 PF 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앞으로 이 레버리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보고하도록, 그리고 이제 LP들한테 제공하는 정보도 좀 확대하고 뭐 이런 내용의 이제 강화안을 내놨었거든요. 사실 금융위의 이 강화안은 운용 자체를 뭐 이것 못하게 하고 저거 못하게 하고 이렇게 규제하기보다는 PF의 운영 자율성을 좀 유지를 하되 책임성 그리고 건전성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하고 높이는 쪽에 이제 방점이 찍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강화안이 나온 후에 이제 홈플러스의 이 사태가 좀 진행되는 걸 보면서 국회,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이제 더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규제 수위를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좀 많이 나왔고, 그래서 사모펀드 규제 내용을 담은 이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가 됐습니다. 뭐 지금 대략 큰 것만 해도 한 8건 정도가 되는 건데, 뭐 내용을 보면 기존의 금융위 안에 더해서 뭐 이제 뭐 중대한 위법 행위를 했을 때 LP들, 그러니까 출자자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연기금들을 말하는데, 추가 출자를 중단하거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한다거나, PF 차입 한도를 순자산의 400%까지 이제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걸 200%를 좀 제한하자라는 방안도 좀 담겨 있기도 하고, 사모펀드가 예를 들어 국가기관 산업이라든가 뭐 공공 혹은 민생 산업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것 자체를 제한하자, 뭐 이런 입법도 좀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제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고, 사모펀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모펀드들은 기관 전용 사모펀드라고 얘기를 보통 하는데, 이 기관 전용 사모펀드의 자산 평가라든가 신탁사업자 감시, 그동안에 면제가 좀 있었는데 이거를 폐지하자라는 얘기까지 좀 나와서, 지금의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를 쭉 보면 PF의 자금 조달에서부터 뭐 투자, 운용, 내부 통제, 그리고 보수라든가 뭐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서 이제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분위기로 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까지 사모펀드를 규제하려고 하는 거지? 결국 홈플러스 사태 네. 때문에 그게 더 그렇죠. 점화된 것인지 궁금한데요. 이게 홈플러스 네. 사태가 가장 큰 계기가 된 거는 맞죠. 네. 홈플러스는 사실 MBK가 2015년에 7조 2천억 원 굉장히 큰 규모였었어요. 그 돈을 들여서 인수했는데 뭐 그 사이 이제 유통업 구조도 많이 바뀌었고, 뭐 우리가 유통업에 대한 규제도 상당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홈플러스가 지난해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갔고, 이제 법정 관리까지 가면서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청산안에 만에 뭐 청산가치가 높으니까 청산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그리고 이제 추가로 자금 지원이 안 되니까 결국 청산 수순으로 가나 뭐 이런 이제 분위기였는데, 지금 뭐 어쨌든 뭐 메리츠금융이 지원하고 이제 MBK에서 경영진 개인들이 이제 담보를 제공하고 이러면서
위기를 좀 넘겼죠. 그리고 이제 재개장하긴 했는데 이게 만약에 청산이 되면 뭐 이제 임직원 고용 문제 뭐 거의 2만 명 가까이 되잖아요. 임직원 고용 문제, 뭐 여기 이제 협력업체 문제, 지역 상권 타격, 뭐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들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PF가 기업을 인수한 후에 구조조정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자산 매각하고 배당하고 이러면서 단기의 투자금 회수에 너무 골몰한다라는 지적들이 좀 있었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사모펀드가 기업을 좀 망치는 주범처럼 인식이 좀 됐던 면이 있었거든요. 결국 기업의 경쟁력이 훼손되는 거 아니냐. 사모펀드가 주인이 되면. 그러니까 이런 논란이 좀 커졌는데 그래서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기존의 PF 제도가 그 운용사의 자율권을 너무 지나치게 보장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금융당국이라든가 이제 여기에 출자한 연기금들이 이제 조금 감시를 더 강화해야 된다라는 이제 얘기들을 좀 많이 했고요. 실제로 이제 금융당국이 작년에 그 PF 제도 개선하는 과정에서 국내 PF 시장이 너무 짧은 시간에 양적으로 급성장하면서 이제 해외 선진국과 비교를 해봐도 이제 자유 규제라든가 뭐 시장의 관행이 좀 정착되지 못한 것 같다라는 지적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PF 규모는 커졌고 사실 자본시장에서 하는 역할 그리고 역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졌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책임도 져야 되고 감시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이제 금융권뿐만 아니라 이제 정치권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전방위적인 규제에 대한 얘기가 네. 나오는데 그렇다면은 사모펀드 업계 PF가 가장 우려하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금융위가 발표한 예. 제도 중에 이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는 어쨌든 간에 한 번만 중대한 위법 사유가 발생하면 이제 바로 퇴출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좀 위기감이 좀 커졌고 그거보다 더 큰 위기는 레버리지 규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차익 매수라는 게 우리도 사실 주식 하나 살 때 내 돈으로만 투자를 하는 것보다 뭐 신용을 그러니까 미수 거래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훨씬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이 차익 매수도 마찬가지인 건데 이제 기업을 인수할 때 외부에서 인수금융, 그러니까 외부에서 돈을 빌려서 바이아웃을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레버리지 효과로 인해서 수익률이 극대화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순 자산의 최대 400%까지 차입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정치권의 주장대로 200%로 낮추면 그만큼 레버리지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여력도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운용의 묘를 이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줄어드는 거라서 그거에 대한 우려가 가장 컸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온 그 정치권에서 나오는 목소리 중에 기관 전용, 그러니까 PF의 외부 감시를 강화해야 된다라는 내용인 건데 이게 사실은 이제 공모펀드와 다르게 전문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자산평가라든가 뭐 신탁업체 운용의 감시와 관련해서는 좀 외부 특례가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유 가치를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자산을 이제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을 거잖아요. 그 자산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야 되는데 이거를 자체적으로 산정해서 분기마다 출자자한테 저희 이 자산이 이만큼 올랐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네. 어찌 보면 이게 셀프 평가였던 거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런 문제를 좀 없애야 된다라는 법안이 발의가 됐고 이렇게 되면 공모펀드처럼 외부 기관에서 자산 가치를 평가를 받아야 되고 이제 은행이나 증권사처럼 신탁업자로부터 운용회의 자체를 감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제 사실 사모펀드 업계에 있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모펀드가 하는 일은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워낙에 이제 운용하는 데 있어서 이제 뭐 보통 한 5년 정도 이제 펀드 만기 기간 내에 이제 인수를 했다가 밸류업을 해서 좀 높은 가격에 팔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잖아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게 너무 이제 정보가 공개되게 되면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없다라는 이제 얘기도 많이 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사모펀드들이 최근에 이제 유행처럼 상장사를 인수하고 나서 공개 매수해가지고 상장 폐지하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도 이렇게 해야 이제 좀 장기간 한 5년 정도 이제 시간을 갖고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다는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게 상장사면 계속 이제 시장에서 가치가 이제 시장에서 평가를 받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이게 상장사의 가치가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한 좀 부담감이 좀 컸다라는 것도 있었는데 이게 사실 이제 공모펀드처럼 계속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되면 조금 부담스럽지 않겠나 뭐 이런 걱정들을 좀 많이 하긴 했습니다. 네. 차입 한도 400%에서 200%로 줄이는 법안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입장인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정부는 사실 12월 달에 내놓은 거 그 안에 보면 현행 400%를 유지를 하되 200%를 넘겨서 차입하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보고 의무를 좀 이제 부과하겠다라는 방향이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했던 이유가 이게 국내 PF에 대해서만 너무 이제 차입 규제를 적용을 하면
해외 PF와의 그렇죠. 경쟁에서 좀 역차별을 당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좀 작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벌 사모펀드들은 국내 운용사랑은 좀 다르게 해외에서 조성한 펀드를 가지고 한국에 와서 투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만약에 해외에서 차입해서 자금을 이제 조성을 했다면 그거를 가지고 와서 한국 기업을 인수하고 이럴 때 국내 PF와는 다르게 이제 규제를 받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한국 기업을 사는 돈인데 국내 PF 사모펀드는 200%까지만 레버리를 쓸 수 있고 해외 PF는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그거 자체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상대적으로 역차별이 될 수 있는 거다라는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당국은 이제 규제를 강화는 하되 국내 PF의 경쟁력까지 좀 깎아먹으면서 훼손시키면서 하지 않는 약간 이제 절충안을 고민하고 있는 거였는데 이제 정치권에서의 목소리가 지금 너무 크기는 합니다. 네. 그럼 업계에서는 당연히 반발 굉장히 클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일단 네. 업계에서는 그러니까 PF에 대해서 최소한의 감시 그리고 투명성 강화 뭐 이런 거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서는 공감대가 일정 부분 형성이 되어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사모펀드 협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은 우리 동감한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제 규제의 속도 그리고 네. 규제의 범위인 거거든요. 지금처럼 여러 법안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쏟아져 나와서 추진이 되게 되면 이게 이제 사모펀드가 기업을 인수하고 가치를 높이는 과정에서 대략 최소 5년, 그게 길게는 10년까지도 보는데 네. 이런 과정 자체가 굉장히 위축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사실 사모펀드가 우리나라 산업의 구조 조정에 있어서 역할을 한 게 상당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내리막길을 걷는 업황에 이런 문제 있는 좀 산업들 그런데 여기에 조금 자본을 투입하면 자본을 투입해서 시간을 가지고 이제 구조조정을 하면 살아날 수 있는 기업들의 자금을 공급했던 역할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기능 자체가 위축이 되면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경제 큰 그림에서 봤을 때 마이너스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관 전용 PF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뭐 투자자 보호 좋고 투명성 강화 뭐 좋은데 규제가 지나치게 확대가 되면 운용 부담이 커질 수 있고 기업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건데 국내 운용사만 계속 규제를 받게 되면 이제 아예 국내 운용사가 국내 펀드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해외 펀드를 세우거나 우리 보통 이제 그 규제 조세회피 지역 같은 데 펀드 많이 세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해외에 가거나 아예 그냥 해외 자본을 활용하는 식으로 좀 이제 규제를 회피하려는 뭐 유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어찌 보면 이제 꼼수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겠냐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업계에서는 이제 PF 규제를 절대 반대한다 이게 아니라 잘못된 운용 행위는 정확하게 규제를 하고 정상적인 기업 투자까지 위축시키는 포괄적 규제는 좀 피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근본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토종과 외국계 간 그러니까 역차별 그렇죠. 이런 부분 아닐까. 그렇죠. 그런 네. 논리들로 이제 국내 PF들 많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국내에서 PF를 운용하려면 금융감독원에 우리가 GP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운용사 등록을 해야 돼요. 근데 등록하는 순간 금감원의 검사, 감독 대상이 되고 뭐 때때로는 국회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하면 이제 자료 제출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글로벌 이제 사모펀드들이 한국 내 자회사나 국내 등록 GP를 통하지 않고 역외펀드 구조라든가 뭐 다 요새 이제 글로벌리 다양한 투자 스킴을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들어가서 국내 기업 인수에 참여를 하게 되면 이들은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감독 규제망을 피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자금력에서도 굉장히 차이가 나죠. 차익 매수를 규제하면 한국 이제 사모펀드들만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 보면 이제 한국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대형 사모펀드를 대략 한 7곳 정도로 꼽는다고 하면 뭐 블랙스톤이라든가 KKR 그리고 칼라일, TPG, EQT 그리고 베인캐피탈, CVC 같이 한 7 정도를 꼽을 수 있거든요. 이 7곳의 아시아 바이어 펀드 규모만 해도 한 100조 원 가량 정도 된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 자금력을 가지고 국내로 들어올 때 우리 국내 PF는 차입해서 이제 매수하는 곳 다 이제 제한을 받는데 뭐 글로벌 대형 PF들이 이제 놓을 수 있는 환경이 이제 조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내 PF한테는 이제 이런저런 보고 의무도 부과하고 차입 규제도 하고 내부 통제도 강화하고 LP의 감시 수준도 높이고 이러면 국내 운용사는 그냥 비용이라든가 의사결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사이에 외국계 GP들이 이제 국내 시장을 잠식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 그래도 최근 외국계 PF들이 딜을 싹쓸이해 간다는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그런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국내 PF도 조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게다가 이제 환율이 뭐 최근에 좀 이제 진정이 되긴 했지만 많이 올랐었잖아요. 뭐 1,500원 넘어서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말은 또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라서 글로벌 PF 입장에서 보면
원화 가치가 떨어진 것만으로도 한국의 기업 가치가, 그러니까 한국의 기업을 인수할 때 들여야 되는 돈이 많이 이제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보면 작년 말에 뭐 KFC 코리아를 칼라일이 2천억 원대에 인수를 했고요. EQT가 더전 비전을 1조 3천억 원가량에 인수를 했고, 올해 5월에는 칼라일이 또 첨언아이스 1조 원대 초반에 사들였고요. 최근에 TPG가 롯데렌탈 한 1조 3천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죠.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 외국계 PF가 대형 금융회사, 뭐 대기업 계열사, 뭐 대형 플랫폼 이렇게 약간 조단위 자산을 좀 투자를 했는데, 최근에는 뭐 상화를 7,300억 원 정도에 인수하거나 뭐 준호에어를 8천억 원에 인수하는 것처럼 약간 중형급, 그러니까 보통 이제 미들캡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미들캡 기업까지 적극적으로 이 인수 대상을 좀 넓히고 있는 부분이 좀 있어서 국내 PF들의 위기감이 좀 상당하긴 합니다. 네. 사이즈 측면에서 보면은 대형 PF보다 중소형 PF는 더 힘들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지금 뭐 중소형 예. PF들은 이제 아우성인 상황인데요. 이제 규제가 강화되면 당연히 이제 규제에 따르는, 그러니까 규제를 지켜야 되는, 규제를 이제 준수해야 되는 데에 따른 비용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대형 펀드 같은 경우는 뭐 준법관실 인력이라든가 뭐 법무팀, 회계나 세무 인력, 그리고 뭐 리스크 관리 인력이라든가 뭐 LP들, 그러니까 연기금 이제 출자자들한테 가서 뭐 설명하고 뭐 이제 질문해오면 대답하고 이런 IR 조직들이 이제 갖추져 있거든요. 뭐 내부 총대 시스템도 이미 갖추고 있고. 그런데 지금 운용 규모가 대략 한 뭐 수천억 정도 되는 중소형 PF라든가 신생 PF들은 뭐 운용력 몇 명이 뭐 투자도 하고 펀드 관리도 하고 LP 대행도 하고 이렇게 동시에 하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거기다가 이제 외부 평가를 의무화하고 이제 보고서를 더 많이 내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거기다 이제 준법관 체제 구축하고 자산별 평가 감시까지 받으려고 하면 펀드 규모 대비 비용이 훨씬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운용 규모가 뭐 대략 한 수백억 원 정도에서 수천억 원 정도 수준의 운용사한테는 이거 자체가 이제 수익성을 갉아먹을 수 있는 수준의 부담인 건데,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투자 의사결정도 늦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게 이제 뭐 준법강신들이 다 뭔가 우리가 보통 이제 어느 기업을 투자를 한다 그러면 투자심의위원회라는 게 열리거든요. 근데 여기에 좀 컴플라이언스, 그러니까 내부 통제를 강화하게 되면 의사결정 과정이 하나 둘씩 더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M&A라는 거는 타이밍의 싸움이거든요. 적절한 시기에 빠르게 의사결정을 해서 인수를 해야 되는, 그 의사결정에 들어가는 시간을 좀 줄여야 되는 건데, 이렇게 의사결정에 시간이 많이 걸리면 이제 경쟁에서 밀리지 않겠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뭐 그 비용 대비, 그러니까 펀드 규모 대비 비용, 그리고 의사결정이 필요한 시간들이 늘어나는 부분이 좀 우려되는 거고, 자금 도달력에서도 상당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게, 대형 PF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금을 받을 때 뭐 글로벌 기관 투자자라든가 연기금으로부터 자금 받을 때 뭐 이 규제가 강화되면 연기금 입장에서 보면, 아, 대형 PF는 이미 이런 규제를 갖추고, 그러니까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니까 이제 출자하기가 부담스럽지 않은데, 중소형 PF에 출자를 하려니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데까지, 갖추는 데까지 시간도 걸릴 거고 비용도 늘어나면 조금 힘들겠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대형 운용사에 돈을 맡기려는 경향이 강해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펀드레이징에 있어서도 중소형 PF들이 좀 타격을 받을 수 있죠. 예, 그럼 이러한 이벤트가 사실 이제 토종 사모펀드의 산업의 지형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굉장히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외국계 이제 부상, 그리고 예. 이제 부익부 빈익빈, 뭐 규제 강화되면 진입 장벽이 높아지게 되고 기존 대형 PF한테 경쟁팀에서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화될 수 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글로벌 PF들이 더 치고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합니다. 네. 그럼 이제 규제를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야 될지 마지막 질문 좀 드릴게요. 네. 과거처럼 이제 운용사의 자율성을 강조하기는 어려워졌어요. 이미 홈플러스 사태에 이어서 네. 그 전에 이제 고려형 홈플러스 사태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워졌고, 투명성 그리고 내부 통제 강화할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다만 지금처럼 여러 규제를 뭐 사모펀드를 죽이자 이런 수준으로까지 한꺼번에 쏟아내는 거는, 그거는 저희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이제 경쟁력 자체를 떨어뜨릴 수 있는 거고, 해외 PF의 국내 M&A 시장을 아예 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PF를 규제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기보다는 그리고 또 기존에 할 수 있었던 거를 못하게 하자라는 것보다는 문제가 있는 PF 행위를 정확하게 아주 명확하게 촘촘하게 규제를 하면서 정상적으로 기업을 투자하는 PF 경쟁력은 이제 어떻게 지켜갈 것인지를 논의하는 게 중요한 건데, 뭐 모든 PF를 똑같이 옥시기보다 실제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행위에 규제를 좀 집중하고 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는 뭐 과도한 레버리지를 쓰거나 아니면 이해상충 문제가 있거나 사실 홈플러스 같은 경우도 홈플러스의 전반체를 개인 투자자한테 판매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그 장치들을 이제 세우거나 뭐 부실 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핀셋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 사모펀드 규제에 관해서 자세히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센터장님. 네, 감사합니다.